국어 고득점 어렵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문학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학 안에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번 문제가 이제 문학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방직 시험지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안내가 되는 이제 문항별로 뭐 찾아가셔도 되고요. 이렇게 완벽하게 화면으로 같이 구성해서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영상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부터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무엇인가라고 했습니다. 우리 춘향전의 한 부분인데 쫙 한번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기억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때 월매달 춘향이도 또한 시서 음률이 능통하니 천중절을 뭐를 쏘냐? 뭐를 쏘냐라는 것은 모르겠느냐? 모르겠느냐? 아, 내 충분히 안다라는 거잖아요. 안다 이거예요. 그냥 안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데 왜 우리 서리적 표현으로 의문문의 형식으로 나타냈습니까? 그렇죠. 보다 극대화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의미를 더 효과적으로 강조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춘향이도 천중절을 당연히 알 것이라는 점을 서술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니은을 볼게요. 녹음방추 우거져 금잔디 좌르르 깔린 곳에 황금 같은 꾀꼬리는 쌍쌍이 날아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봄날의 이렇게 풍경을 나타내고 있고요. 음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이제 봄날의 풍경 속에서 이제 결국에 춘향이도 그렇게 음양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몽룡이를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니은을 같이 보면은 이제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냐를 묻고 있는데 황금 같은 꾀꼬리는에서 이제 꾀꼬리를 황금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유법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서 드러내고자 하는 내용이 그렇죠. 황금 같은 꾀꼬리가 쌍쌍이 쌍을 이루어서 날아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짝을 이루어 날아든다라고 하는 것은 음양이 조화를 이룬 그러한 아름다운 어떤 봄날의 풍경 그리고 녹음방추 우거져 금잔디 좌르르 깔린 곳이라는 그런 말이 아름다운 봄날의 풍경을 서술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번 맞습니다. 그리고 3번을 같이 볼게요. 한 번 굴러 힘을 주며 두 번 굴러 힘을 주니 발밑에 작은 티끌 바람조차 펄펄 앞뒤 점점 멀어가니 머리 위에 나뭇잎은 몸을 따라 흔들흔들 우리가 펄펄 흔들흔들과 같은 의성어 의태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음성 상징어라고 하죠. 음성 상징어는 의태어다 의성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와 같은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서 여기서 드러내고자 하는 장면은 지금 춘향이가 그네를 타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춘향이가 그네를 타는 모습을 우리가 마치 눈으로 보듯 그렇게 생동감 있게 표현을 해내고 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 우리 볼게요. 그 형용은 세상 인물이 아니로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전체 본문을 좀 보면 좋겠지만은 그 전체 본문이 이제 그네를 타는 춘향의 모습이 정말 효명할 수 없이 아름답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춘향이의 그네 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묘사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외면적인 모습을 아름다움을 서술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네를 타는 춘향이의 외면적 아름다움을 서술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두면 너무 좋은 거 그리고 고전 소설 할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가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편집자적 논평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이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하고 서술자의 개입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서술자가 이 장면에 뭐 어떤 인물의 상황에 어떤 이 사건의 전개에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어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전 소설에는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본문이 딱 주어지고 그리고 선지에 뭐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할 때 이게 고전 소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서술자의 개입이 당연히 이루어졌겠지라고는 하면 안 돼요. 찾아보셔야 되죠. 이런 구체적인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형용은 세상 인물이 아니로다라는 것은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은 맞고요. 그리고 춘향의 그네를 타는 외면적인 아름다움을 묘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옳지 않은 설명으로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렵나요, 이 문제? 어렵지 않죠. 그래서 문학 문제인데, 뭐 춘향전의 굉장히 유명한 뭐 장면이기도 하고 춘향전의 대략적인 줄거리를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그런 친숙함도 작용을 했을 거고, 그리고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어떤 고전 소설을 언급할 때 자주 정리가 되는 그런 포인트가 또 연결되었으므로 또 여러분들이 뭐 쉽게 접근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물어보는 뭐 춘향의 내면적 아름다움 이 부분이 틀렸는데 충분히 내용 안에서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학 안에서 고전 소설이 나왔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제 모의고사 풀어보신 분은 이 작품 좀 친숙하셨죠? 예, 젊은 느티나무라는 이게 사실 제가 이제 50년대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세련된 어떤 문화생활이라든가 생활 양식을 이렇게 지내던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던 작품입니다. 자, 강신재의 이제 젊은 느티나무라는 작품인데요. 첫 번째 문장 생각이 나십니까? 그에게는 언제나 비누 냄새가 난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복 남매인데 이제 사실 혈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젊은 남녀였던 청춘의 그런 연애 소설 이야기죠. 하지만 이제 기존의 어떤 제약이라든가 현실적인 윤리로부터의 힘듦, 그리고 그로 일어나는 어떤 갈등들,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감각적인 필체로 드러낸 작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표현상의 특징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대략적인 줄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대충 아시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재혼을 하면서 이제 엄마가 교수와 재혼을 하면서 서울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양아버지가 무슈리인 거죠.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슈리의 아들이 현규고 그래서 이복 오빠와 이제 어떤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거죠. 무슈리의 엄마는 재혼한 부부다. 내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려운 것은 거의 그런 말을 발음해 본 적이 없는 습관의 탓이 크다. 뭐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발음이 어색해서 이제 아버지라고 발음하지 않는 거지. 나는 그를 좋아할 뿐더러라고 말하면서 어떤 수키의 직접적인 아버지를 향한 양아버지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정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좋아하고 게다가 어떤 강한 보호 감정, 뭐 부친 다움 같은 것도 느끼고 있다. 그러면 다분히 이와 같은 감정들은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의 혈족은 아니다라는 거에서 이제 수키는 안심을 하겠죠. 그러니까 오빠와 나는 피가 섞이지 않았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슈리의 아들인 현규와도 마찬가지다. 그와 나는 그런 의미에서 순전한 타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를 영원히 아무에게도 주기 싫고 그리고 나 자신을 다른 누구에게도 바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서로의 이제 마음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현규의 친구인 뭐 장관의 아들이면서 의대생인 지수예요. 그 지수가 이제 수키를 좋아해서 수키에게 뭐 연애 편지를 보냈는데 그 연애 편지를 이제 우연히 현규가 보게 되고 이성을 잃죠. 수키를 뭐 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키가 그렇게 이성을 잃은 현규를 보면서 오히려 기뻐하죠. 그 현규도 자기와 같은 마음이구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머니와 이제 아버지가 외국으로 가는데 이제 오빠와 둘만이 집에 남는 것이 두려운 수키는 이제 시골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현규가 이제 시골집으로 와서 이와 같은 현실적 제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벗어날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현재는 서로의 본분, 뭐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뭐 그런 본분들이 있겠죠. 그런 본분에 좀 뭐 충실해 보자. 뭐 그러면서 뭐 느티나무 아래에서 느티나무가 있는 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작품이 마무리가 됩니다. 뭐 그런 줄거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쵸, 현규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현규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도 싫고 그리고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도 싫고 뭐 그런 겁니다. 나는 또 물론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같은 일을 생각하고 있기를 바란다. 같은 일을, 같은 즐거움일 수는 없으나 같은 이 괴로움을. 왜 사랑하는 일이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일까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이 괴로움과 상관이 있을 듯한 어떤 조그만 기억, 어떤 조그만 표정, 어떤 조그만 암시도 내 뇌리에서 사라지는 일이 없다. 아, 나는 행복해질 수는 없는 걸까? 행복이란 사람이 그것을 위하여 태어나는 그 일을 말함이 아닌가? 초저녁에 불투명한 검은 장막에 쌓여 짙은 꽃향기가 흘러든다. 굉장히 감각적이잖아요. 어디선가 짙은 꽃향기가 흘러드는 것 같고 그 꽃향기 앞에서 굉장히 고뇌하고 있는 한 여고생의 모습이 떠오르죠. 침대 위에 엎드려서 나는 마침내 느껴 울고 만다. 이 젊은 느티나무라는. 그래서 제가 이 옛날에 영화로도 만들어졌더라고요. 주연이 그 정보석과 김혜수. 예. 어쨌든 나는 현규도 나와 같은 감정을 갖고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라는 거,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거에서 이제 부합하는 이라는 그 발문 자체가 굉장히 비문학스러운 뭐 발문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읽어가고 또 줄거리에 대한 친숙함이 있다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현규도 나와 같은 감정을 갖고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와 마찬가지로 같은 일을 생각하고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맞고요. 그리고 나와 현규는 혈연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타인이면 법률상의 온유일 뿐이다라는 것은 그렇게 작품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현규에 대한 감정 때문에 무슈리를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무슈리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마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고요. 그리고 4번에 나는 사회적 인습이나 도덕률보다는 현규에 대한 나의 감정에 더 충실해지고 싶어 한다라는 것도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현규에 대한 마음을 이제 뭐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10번 문제가 또 문학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전 소설이 나왔고 또 이제 젊은 느티나무는 현대소설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가는 시조기 때문에 고전 시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조지훈의 봉황수가 또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시가 또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우리가 두 작품이 이제 어떤 연결되고 있고 이렇게 두 작품이 연결될 때는 어떤 상호적 텍스트성에 의해서 어떤 공통적인 요소가 존재하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뭐 견주는 작업까지 이제 문제에 소개가 될 수 있는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우리 가를 같이 볼게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봤던 시조입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라고 할 때 이 500년 도읍지를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에서 조선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시조 안에서 평시조로 소개가 되면서 그리고 망국의 회한을 그리고 있는 것은 다 이제 고려의 망국을 말하고 있죠. 산천을 의거하되 인걸은 간대가 없다. 그래서 이제 대조적으로 이렇게 자연은 이렇게 영원 무궁하게 그대로 있는데 그렇게 한 시대를 호령했던 여러 인재들은 그리고 여러 신하들은 뭐 임금의 자리는 다 없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제 뭐 태평연월이 그렇게 고려 때 우리가 이렇게 누렸던 그런 태평성대, 태평연월은 다 꿈이었나 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국의 회한 안에서 이제 인생사와 자연사를 대비해서 나타내고 있고요. 더불어 이제 주제 의식이 망국의 회한 그리고 망국의 회한과 연결 되는 인생무상이라는 주제의식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볼게요. 벌레 먹은 두리기둥 빛 낡은 단청 풍경 소리 날려간 추녀 끝에는 산새도 비둘기도 둥주리를 마구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그쵸 나라를 호령했던 그런 궁궐터에 이제 다 뭐 낡아서 그리고 이제 그 터가 다 무너지고 뭐 쇠락해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이제 뭐 새들만 이렇게 둥주리를 마구 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큰 나라 섬기다 거미줄 친 옥자 위엔 여의주 희롱하는 쌍용 대신에 두 마리 봉황새를 들어 올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쌍용은 중국을 말하고요. 그리고 봉황은 우리 조선을 말하죠. 그래서 이 쌍용을 차마 그리지 못한 거죠. 중국을 사대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보다 낫다라는 것을 이제 어떤 여러 가지의 장치를 통해서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봉황새를 그려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어느 때인데 봉황이 울었으랴만 한 시대도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대장인 시대는 없었고 항상 서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적인 흐름이었다. 푸르른 하늘이 추석을 밟고 가는 나의 그림자 폐옥 소리도 없고 품석 옆에서 정일품 종구품 어느 줄에도 나의 몸들 곳은 바위 없었다. 모든 것이 다 이제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쇠락했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그런 옛 왕궁터에 지금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눈물이 속된 줄을 모르려니면 봉황새야 구천 속에 호곡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시대의 아픔에 어떤 역사적인 아픔에 이제 비탄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부터 볼게요. 가에서는 산천과 인걸, 그래서 자연사와 그렇게 인간사를 대비함으로써 인생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죠. 자연물은 변함이 없지만 멸망한 고려 인재는 이제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쌍용과 봉황을 대비함으로써 사대주의적 역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쌍용을 새기지 못하고 봉황을 새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에 사대주의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우리 민족의 작가인 시적 화자라고 이제 볼진데 긍정적으로 볼 리 없겠죠. 큰 나라 섬기다 거미줄 친 옥자 위인 여의주 희롱하는 쌍용 대신에 두 마리 봉황을 틀어 올렸다라는 것을 통해서 사대주의적인 어떤 맥락과 그런 역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가와나 모두 선경후정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 선경후정은 이제 한시의 시상전개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 앞부분의 경치를 말하고요. 그리고 뒷부분의 정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경치를 말하고 뒷부분의 정서를 말하는지를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500년 도읍지 그리고 산천의 의구함을 말하다가
자신의 생각을 말하죠. 아, 태평양널이 다 꿈이었구나 라고 말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궁궐터의 모습을 막 말을 하다가 이제 구천에 호곡하리라 라고 해서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와 같은 아픈 역사에 내가 진짜 뭐 울고 있다라고 자신의 정서를 쏟아내는 부분이 마지막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경우정의 정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와 나 모두 정해진 율격과 음보에 맞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4번 선지를 보는 순간 내가 왜 그렇게 1번부터 3번 선지를 열심히 해석하고 열심히 정리했나와 같은 후회가 좀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문학의 갈래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갑자기 뭐 작품에 대한 해독, 뭐 작품에 대한 뭐 이해, 뭐를 묻다가 갑자기 4번쯤 와서는 이제 가는 평시죠. 이거 그리고 나는 현대시입니다. 그럼 현대시는 자유시기 때문에 얘는 특별하게 정해진 굳어진 형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는 정해진 율격 음보가 있죠. 여러분 정해진 율격과 음보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시조는 사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사조의 그리고 삼사조의 음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율격과 음보가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나와 같은 경우는 자유시 혹은 산무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운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15번 문제 확인을 좀 해주세요. 15번 문제 굉장히 재밌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도 좀 식상하고 어려운 문제를 보다가 약간 좀 참신한 문제를 보면은 내가 시험장에 와 있다는 것을 또 잊고 또 그 문제에 빠져들게 돼요. 이렇게 재밌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여기서는 어렵진 않았고요. 밑줄 친 부분이 지시하는 대상이 다른 것은 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문법 문제에서 뭐 지시어라든가 그리고 뭐 대명사라든가 뭐 지시 관형사라든가 그리고 뭐 지시 형용사라든가 이제 그런 것을 문제로 낼 때는 항상 맥락이 주어지고 그것에 가리키는 말을 이제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문법과 관련된 포인트는 아니고요. 그냥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것을 찾는 문제고요. 흐름을 잘 따라가시면은 자연스럽게 찾을 수가 있는 문제인데 수박을 안 먹어보신 분, 수박을 한 번도 보지 못하신 분들은 풀 수 없는 문제죠. 근데 우리가 누구나 수박을 알기 때문에 그 수박을 또 언급을 하고 있죠. 수박.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수박입니다. 수박을 먹는 기쁨은 우선 식칼을 들고 와 맞아요. 식칼로 잘라야 제맛이죠. 식칼을 들고 이 검푸른 구형 그렇죠. 동그란 모형의 그런 과일을 두 쪽으로 가르는 데 있다. 잘 익은 수박은 터지듯이 팽팽해서 식칼을 반쯤만 쭉 밀어 넣어도 나머지는 쫙 저절로 열리잖아요. 그 느낌 아시죠? 예. 수박은 천지개벽하듯이 갈라지고 이제 수박이 드디어 잘라진 겁니다. 그리고 두 쪽으로 벌어지는 순간 아 소리를 지를 여유도 없이 초록은 빨강으로 바뀐다. 이제 속 내부가 그쵸? 수박의 속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기역과 니은만을 확인했을 때는 아 기역도 수박이고 니은도 수박이네. 디귿과 리을 중에 수박이 아닌 것이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한 번의 칼질로 이처럼 선명하게도 세계를 전환시키는 사물은 세상에 오직 수박뿐이다. 초록의 껍질 속에서 또 디귿이 나옵니다. 긴장합니다. 새까만 씨앗들이 별처럼 박힌 선홍색의 바다. 물론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수박 속을 말합니다. 그러면 기역도 수박, 니은도 수박, 디귿도 수박이네. 근데 기역은 겉부분을 말하는데 니은과 디귿은 속부분을 말하네. 리을만 이제 확인하면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처음 퍼져나가는 비린 향기가 마루에 가득 찬다.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한바탕의 완연한 아름다움의 세계가 칼 지나간 자리에서 호련 나타나서 먹히기를 기다리고 있다. 한바탕의 완연한 아름다움의 세계. 그쵸.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칼 지나간 자리에 이렇게 잘라진 형태로 보이는 그러한 속 내부를 말하기 때문에 아 수박의 겉과 속을 지금 가리는 문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기문의 수박이라고 해서 제재 자체는 문학이지만 뭐 문학적인 지식이라든가 문학적인 어떤 갈래에 대한 그런 지식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고요. 맥락을 잘 읽어내는지의 여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그 다음 18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을 잘못 이해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지방직 문학에서 지금 보고 있는 재료들이 다 어떠냐면 뭐 강신재의 젊은 느티나무 조금 생소한 작품일 수 있어요. 뭐 저는 이제 이 작품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모의고사도 내고 많이 언급을 하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작품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본 기문의 수박이라든가 여기서 나오는 어떤 희곡
춘향전만 좀 익숙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그 제재와 재료가 생소하면 생소할수록 이것은 문학 문제에 접근하기보다는 독해 문제와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소하면 생소할수록 우리가 그 바탕글 안에서 힌트를 찾아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가능하게끔 문제가 꾸려지겠죠. 그러니까는 이 전반적인 이 시험의 흐름이 독해가 강화되는 흐름 하에서 이와 같이 문학도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작품이 이강백이라는 작가는 우리가 뭐 여러 작품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익숙한 작가이지만 느낌, 극락 같은 이라는 작품은 굉장히 생소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흐름과 맥락을 잘 읽어내실 수 있었다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대화체로 나타나고 있고요. 여복의 동연이 왜? 자네가 본뜨려는 부처님 형상은 누가 언제 그러는지는 몰라도 흔히 있는 것을 베껴놓은 것에 그런데 자네는 그 형상을 또다시 베껴 만들 작정이군 와 하는 것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말투이고 맥락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그러자 나에겐 전혀 의심이 없네. 아니 내가 해준 말을 귀뚱으로도 안 듣고 의심이 없다고 말하는 게 괘씸하겠죠. 의심이 없다니 무엇 때문에 의심해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데 이노무아가 이 사람이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공부를 하게 괜히 의심 말고 라고 말하면서 자네는 얼마나 형상 공부를 했는가? 여기 위에는 11개의 얼굴들이 있는데 그 얼굴 하나하나를 살펴나 봤는가? 꼼꼼히 연구했었는가? 자네처럼 게으른 자들은 공부를 안 하고 아무 의미 없다 의심만 하지 라고 하면서 약간 대립적인 양상으로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연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네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네. 그렇다면 여기가 힌트죠. 그 형태 속에 부처님 마음은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네가 그렇게 공부하라고 하고 연구하라고 하고 가까이 보라고 하는 이것들이 아니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마음이고 내면이고 그와 같은 어떤 철학일 수가 있고 어떤 사상일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을 예술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 형태가 아니네. 다른 사람과 다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내면이 다르면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네. 그럼 이거는 형태의 중시 그리고 예술을 바라볼 때 어떤 내면의 중시로 지금 대립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입장이 다르죠. 동연과 서연의 불상 제작에 대한 입장이 다르고요. 그리고 서연은 전해지는 부처님 형상을 의심하는 인물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야, 네가 그리는 게 기존의 불상 다 똑같은 것처럼 베끼고 있는 거잖아. 라고 이제 의심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연이는 부처님의 형상을 독창적으로 제작하는 인물이다. 이거 너무 쉬운 문제죠. 서연이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게 왜 다른 사람이 그린 것처럼 똑같은 형태로 지금 베껴 그리듯이 그리고 있느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지 않습니다. 독창적으로 제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술에 있어서 뭐 형식과 내용의 논쟁을 연상시킨다. 우리가 이제 앞에 내용을 좀 읽어보면서 이 내용을 바로 도출해 내도 되고요. 4번 선지를 읽으면서 아 맞아 생각해보니까 뭐 그런 내용이네 뭐 그런 걸 가지고 서로 대립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